사랑의 조건 제1장 잃어버린 낙원 자기를 찾아서 두 번째로 25쪽 중간부터 31쪽 상단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융은 의식의 대가를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짊어졌던 책임에 비유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빛나는 불을 훔쳐간 대가를 자신의 피로 치러야 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이는 에덴 동산에서 뛰놀던 추억에서 한 걸음씩 멀어진다. 시인 윌리엄 워스가 사라지는 낙원에 관해 읊은 시구를 빌려 말하면 우리의 탄생은 잠이요 망각일 뿐이다. 우리의 탄생은 잠이요 망각일 뿐이다. 딜런 토머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양처럼 하얗던 그 시절에는 시간이 내 손 그림자를 잡고 목말 태워 제비 모여드는 추녀까지 데려갈지 모른다는 걱정 따윈 전혀 하지 않았네. 늘 떠오르는 달빛 아래 잠자리로 갈 때면 하늘 들판을 날아다니는 시간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 어느새 아이들 없는 땅을 멀리 떠나온 농장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걱정하지도 않았네. 신의 불을 훔치는 일은 의식과 문화의 탄생에 관한 신화적 은유이지만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체와 대상이 내면에서 자신과 타자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점점 커져만 가는 의식이라는 짐을 불안하게 짊어지고 가는 아이는 애착을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필사적으로 배우려 한다. 세상을 읽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판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동은 현상학적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논리와 인지가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다는 뜻이다. 세상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아이에게는 감성이 생기고 이로부터 개성의 구조와 생존 전략이 흘러나온다. 부모는 아이와 이어지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이러한 과제를 온전히 감당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슬픔의 울음을 터뜨린다. 어르고 달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완전히 잊히지는 않는다. 어떤 가족이든 아이가 단서를 찾으려면 주변 환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방법은 한계가 있다. 아이에게 환경이란 자신의 가족에 국한되기 때문에 원하는 단서를 얻는 데는 사실 수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생기기 전에 아이는 이런 단편적 관점에 맞춰 여러 가지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아이가 보고 선택하고 존재하는 일은 신이 쥐어준 프리즘을 통해 보이는 굴절된 빛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아이는 이 프리즘이 실은 자신이 태어나 우연히 속하게 된 가족과 문화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자아 자신을 타자에 빗대어 읽는 일은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아이는 유대감 또는 유대감의 부족을 세상 전반에 관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과연 세상은 자신을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변덕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인가? 이러한 무언의 메시지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이가 따뜻한 포옹이나 위안을 받지 못하면 이른바 의존성 우울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런 아이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아이보다 정신적, 심리적 지체를 겪기 쉽고 심지어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자연에서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대감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실제로 그렇다. 마찬가지로 갓난아이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다. 생후 6주쯤만 되어도 부모의 표정을 따라하며 두려움, 우울, 즐거움 등의 감정을 모방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외부 현실 속 근거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타자의 감정적 현실을 예측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아, 아동은 성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이 세상 전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단서로 삼는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아이였던 나는 주변 어른들이 불안에 차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전능해 보이던 어른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이니 어린아이였던 나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태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이는 어른이 다른 어른이나 아이를 대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은 물론 세상이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를 판별한다. 아이는 아빠는 오늘 시무룩해요. 직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라든가 엄마는 우울해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지는 못한다.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술적 사고, magical thinking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원시문화, 유아아동 그리고 퇴행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사고의 특징이다. 마술적 사고의 특징은 과장, grandiosity, 편집점, 파라노이아적 성격이다. 따라서 아이는 엄마가 아프거나 기분이 언짢으면 자기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의 두려움과 무지함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형태의 결론을 도출해낸다. 가족의 문제는 자신의 탓이 아니며 부모가 일으킨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집안 분위기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만 했다는 사실은 아마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것이다. 아이는 보통 3살 무렵이면 자아가 확립되어 자기 자신을 잠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5살 정도가 되면 가족에게 떨어져 나와 타인으로 구성된 집단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강해졌다고 느낀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는 감각을 편협하게 왜곡하는 현상학적 세계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경험 또한 장차 겪게 될 애정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탄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도 구조적인 상처이듯 일상 속의 수많은 긴급한 일들 속에서 다른 상처들이 생겨난다. 바로 과다함이 낳은 상처와 결핍이 낳은 상처, 다시 말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거나 과몰입, engulfment, 과몰입 아니면 부모에게서 방치되는 버림받기, abandonment, 버림받기, 방치되는 것이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D.W. 위니콧은 그런대로 괜찮은 good enough, 그런대로 괜찮은 부모라는 용어를 고안했는데 덕분에 우리 모두 부모로서 한 일들에 대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이가 받은 상처의 중요한 원천이 부모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며 완벽할 수 없기에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 상처는 자식에게 평생 각인될 수밖에 없다. 부모와의 경험이 내면의 콤플렉스로 자리 잡은 내담자에게서 더는 성장하지 못하고 막히거나 관계가 멈춰버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건 심리치료사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31쪽 상단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자연을 찾아서 두 번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